에미야, 나다. 너희가 하도 연락도 없고 명절 때도 못 온다고 해서 내가 왔어. 문 좀 열어다오. 저는 당연히 원래 제가 알던 며느리라면 반가워하면서 버선발로 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제 대단한 착각이었어요. 인터폰 사이로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대답이 흘러나왔고 저는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네, 어머님이시라고요? 아니, 연락도 없이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이번에 저희 못 간다고 연락 넣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음대로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진짜 짜증나게. 아, 몰라요. 지금 여기 어머니 못 들어오시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뭐라고? 아니, 어미야, 너 왜 그러냐? 내가 왔다는데 너네 좋아하는 반찬 지금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 얼른 문 좀 열어봐라. 나 팔 떨어지겠다. 아, 그거 안 먹어도 되니까 그냥 도로 가지고 가든가. 아니면 가다가 버리고 가든 그냥 가시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 중인 윤영미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윤영미 할머니께 따뜻한 위로든 따끔한 조언이든 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혹은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계셨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올라오는 사연 함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식 2명을 아니 4명을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60대 엄마입니다. 저한테 자식은 매우 특별한 존재인데요. 저희 원래 친자식은 1명뿐이지만 현재 제가 돌보고 있는 자식들은 4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바로 친자식인 제 아들의 아내이자 저희 며느리를 이제는 제가 딸로 생각하며 돌보고 있는 자녀의 쌍둥이 손주들까지 돌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 긴 시간, 오래 산 세월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살아왔어요. 남들이 들으면 나도 그 정도는 다 겪으면서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이 힘들어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고단한 세월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절을 지나 아들을 장가 보내고 손주들까지 보면서 조금이나마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제 삶에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며느리를 그리고 저희 손주들을 제 자식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돌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저는 원망스럽지는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지금은 우리 애들이 저를 얼마나 잘 따르는지, 그저 우리 손주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만 보더라도 저는 그저 행복한 사람처럼 느껴져 요즘은 참 살만하답니다. 그런 저희 사연을 한번 같이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 며느리도 꼭 사연 써보라고 하기에 한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참 힘들게 지냈습니다. 물론 제 주변 사람들도 그리 넉넉한 삶을 산 건 아니었지만 저는 특히나 더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찍 시집을 갔고 그래도 좋은 남편 만나 그나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죠. 남편은 동네에서 자주 보던 사람이었고 공장에서 일을 하는 남자였는데 제 친구의 지인으로 소개를 시켜 주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지라
넉넉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늘 만날 때마다 꽃을 선물해 주었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매너 있는 행동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1년 정도를 지켜보다가 이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싶어서 결혼까지 갔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저희는 정말로 서로를 좋아했고 그 시절 몇 없었던 연애, 결혼을 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더 서로가 애틋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 전에 시부모님의 반대가 꽤나 심했어요. 제가 시집가기 위해 인사를 가던 날 시어머니의 반응이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너는 집안도 볼 게 없어. 학벌도 볼 게 없어. 뭐 하나 보잘것없는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오겠다고? 우리 아들 공장에 다녀도 똑똑한 놈이야. 아무 여자나 만날 애가 아니라고. 나는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해. 생각지도 못했던 어머님의 반대에 저희 둘은 난감해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기에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시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했고, 저도 계속해서 결혼 허락을 위해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허락이 안 되는 것 같아 남편을 포기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실제로 헤어지자는 말까지 했습니다. 당신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날 싫어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 옆에 있을 수 있겠어. 그리고 이러면 결혼해서도 나 시집살이 할 거 뻔한데. 나 이제는 정말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 지금까지도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그 가난 때문에 매일 부모님 싸워대는 꼴 보고 눈치 밥 먹고 산 세월도 지긋지긋한데. 나 결혼해서도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 하자. 헤어져. 제가 남편에게 제 모든 솔직한 심정을 다 이야기하고 헤어지자고 했을 때 남편의 반응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며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고 어떻게 해서든 시어머니의 반응을 돌이키겠다며 저한테 사정을 했죠. 내가 정말 어떻게 해서든 엄마 마음 돌려놓을 거야. 당신 시집살이 할 일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제발 나만 믿고 따라와. 나 정말 어떻게든 당신이랑 잘 살 거야. 당신도 그러고 싶어서 나랑 결혼하기로 한 거였잖아. 나 어떻게든 그 약속 지킬 거니까 꼭 나랑 결혼해 줘. 남편의 간절한 사정에 저는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했고, 남편의 대처를 묵묵히 기다리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남편이 정말로 약속대로 시어머니의 반대를 해결하고 왔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는 외아들을 장가 보내는 게 너무나 질투가 났던 거였는데 남편이 늘 시어머니의 집착 속에서 살다 보니 남편도 이제는 지긋지긋해져서 계속 이렇게 결혼을 반대하면 아예 도망가 버릴 거라고 하니 해결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지켜보니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정말 엄마의 사랑을 넘어서서 집착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그걸 남편은 결혼 전에는 일찍이 혼자가 된 엄마가 불쌍해서 받아주었던 거였는데 결혼을 할 때까지 그게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는 더는 받아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단호하게 나간 거였죠. 그런데 그런 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집착하면 도망가겠다고 하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제법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싹 바뀌면서 저에게 극진하게 잘하진 않았어도 적어도 시집살이를 힘들게 시키진 않으셨습니다. 남편 덕분에 결혼도 잘하고 결혼 생활도 행복하게 잘 이어가고 있었어요. 역시나 이 사람은 워낙에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해서도 저에게 잘해주었는데요.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더욱더 책임감이 생겼는데 늦은 시간까지 공장에서 일을 하며 늦게 들어오는 일들이 다반사였어요. 그런 남편의 노력이 늘 안쓰럽고
고마워서 저도 최선을 다했고, 저희는 어린 나이에 함께 결혼을 했지만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남편은 계속해서 공장을 다니고 저는 작은 순대집을 하나 차려 운영해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에게 물려받은 손맛이 있었기에 순댓국집을 금방 자리 잡을 수 있었고, 남편 역시 공장에서는 계속해서 인정을 받으면서 저희 둘의 인생은 아이와 함께 평안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가족에게 비극이 찾아왔고, 그건 바로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이었어요. 남편은 앞으로 우리가 아이 셋을 낳아야 한다며, 그 애들 다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며 늘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간조에서 일을 하던 남편에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났고,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이 없었던 탓에 남편은 그대로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7이었고, 결국 한 명밖에 낳지 못했던 아들은 제 아빠의 죽음을 인식할 수도 없는 아주 어린 갓난아기였어요. 그때 저는 남편을 잃은 비극을 맞이하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는데, 제 앞에 놓인 비극은 그것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죽음 이후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시집살이였죠. 시어머니 시집살이는 남편이 죽은 날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장례식장에서도 저는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해야만 했어요. 너무 울어서 기운 없이 아이를 안고 있는 저는 순식간에 깜짝 놀랄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의 행패 때문이었죠. 내 아들 잡아먹은 년, 내 아들 돌려놔, 돌려놓으라고. 너만 아니었어도 내 아들 그렇게 죽진 않았을 텐데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내가 끝까지 너랑 결혼하는 걸 반대했어야 했는데. 내 아들 당장 물어내, 물어내라고. 이 괴물 같은 것아. 제 머리끄덩이를 잡아 끌면서 이야기를 하는 시어머니로 인해 저는 머리카락이 다 빠져나가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는 정말 저도 더는 살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만행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시집살이를 정말 미친 듯이 제게 시키기 시작했어요. 제 손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지 갓난아기를 들쳐 업고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에게 와서는 얼굴에 물을 뿌리고 아들 돌려내라고 행패를 부리질 않나. 시도 때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서는 온 집안을 다 깽판을 쳐놓고 가는 일도 다반사였고요. 혼자 아들을 키우는 일도 너무나 벅찬데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까지 감당하려다 보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늘 제가 퇴근하고 들어가려고 하면 당장 시댁으로 와서 밥 차려라, 청소해라. 네가 내 아들 잡아먹었으니 내 인생 책임지라며 말도 못하게 저를 괴롭혔어요. 급기야는 나중에 살림을 억지로 합치면서 더 심한 시집살이를 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런 시어머니와는 더는 연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 몰래 아들을 데리고 도망쳤고, 가게도 순식간에 처분하고는 거의 야반도주하다시피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옥 같았던 시집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저도 남편 일을 슬퍼하며 지냈지만 그래도 혼자가 된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잘해드리며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행패를 받아주기에는 제 인생이 너무나도 고단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도망간 그 자리에서는 다시 가게를 얻을 만한 수준이 안 돼서 시장에서 아이를 들쳐 업고는 나무를 팔아가면서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정도 돈을 모아 힘들게 다시 가게를 차릴 수 있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은 혼자여도 잘 컸고, 저는 남부럽지 않게 아들을 키우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대학도 다 보냈죠. 요즘 세상에야 대학 못 가는 사람들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아들은 고맙게도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 덕에 취업도 잘하고 장가도 잘 갔습니다. 아들은 저를 닮았는지 결혼을 일찍 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제가 해보니 일찍 결혼한다고 해서 좋을 것이 없었기에 저는 좀 늦게 하라고 했고, 착한 아들은 또 그 말에 잘 따라줘서 만나던 아이와 오래 연애를 하다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꼭 제 말 때문만은 아니었고, 상대 쪽에서 한창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 하던 때라 둘 다 결혼을 늦게 한 것도 있었죠. 어쨌든 그렇게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나니까 저는 정말 홀가분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는 나도 나만 생각하면서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게다가 우리 며느리가 정말 좋은 아이라 저에게 끔찍하게 잘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당시에는 같이 서울에서 지내고 있어서 며느리를 볼 날이 많았어요. 며느리는 어찌나 싹싹한지 늘 시도 때도 없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와 식당 일을 도와주며 저한테 정말 잘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은 저녁인데 손님이 별로 없네요. 얼른 정리하고 퇴근하고서 어머님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아이고, 일 끝나고 퇴근했으면 집에 가서 쉴 생각을 하지 뭐하러 또 여길 왔어. 자꾸 이렇게 오지 말라니까. 이런 나도 내 아들한테 마누라 뺏어간다고 미움살라. 에이, 미워해봤자죠. 누구 손해인데. 그리고 저는 어머님 이렇게 혼자 고생하시는 거 못 봐요. 오늘도 이 손 다튼 것 좀 봐. 제가 핸드크림은 꼬박꼬박 바르시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요? 어머님 손 생각해서 제가 얼마나 비싼 돈 주고 사온 건데. 아유, 바른다고 바르는데도 일하다 보면 자꾸 까먹네. 앞으로는 잘 바를게. 누가 사준 건데 발라야지. 그럼요. 그럼요. 이거 하나에 2만 원도 넘는 핸드크림이에요. 꼭 잘 바르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 며느리는 싹싹하고 저한테 정말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틈틈이 저희 식당으로 와 일을 도와주는 것도 모자라서 며느리는 틈이 나는 대로 저를 데리고 놀러 다니기에도 바빴죠. 그런 아이를 보면서 생전에 남편과 이루지 못했던 꼭 딸을 낳고 싶었던 그 바람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싶어서 한 번씩 감격스럽기까지 했었어요. 거기다가 며느리의 시어머니 사랑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제가 어느 날 한 번은 손님과 시비가 붙은 날이 있었어요. 술 취한 남자 2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술을 잔뜩 먹고는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나가려고 하더군요. 가끔씩 이런 진상들이 있어서 저는 이번에도 못 가게 막고 돈 내놓고 가라며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있었어요. 야, 돈 내놓고 가라고. 그렇게나 많이 먹었으면 돈은 내놓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어디서 그냥 도망가려고 들어? 돈 안 내면 당장 신고해 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맛대가리도 없는 음식 먹어줬더니 뭐 신고를 해. 여편네가 미쳤나? 당신 여기 가게 접고 싶어 환장했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술 취한 손님을 보면서 저는 주변에서 다들 쳐다보는 것 때문에 치사하고 더러워도 다른 손님 때문에 참자는 심정으로 좀 참아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도를 넘어가는 상황이 계속되자 저도 결국에는 격해졌는데 그게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정말 구세주 같은 손길이 나타났고 그 손길은 바로 며느리의 야무진 손이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지려던 찰나의 급기야 그 손님은 나를 밀치려고 했고 그때 우리 며느리가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되려
그 남자들을 밀치면서 짠하고 나타났더라고요. 아저씨, 어따 대고 행패야. 행패는 지금 우리 어머니 밀려고 했지. 당신 어디 감방 가서 살고 싶어. 돈도 안 내고 도망가는 도둑놈 주제에 지금 어디다 대고 감히 손찌검을 하려고 들어? 당신 여기서 딱 기다려요. 내가 당장 경찰 부를 거니까 어디 한번 콩밥 제대로 먹고 죗값 톡톡히 당해봐. 어머님은 거기 딱 앉아 계세요. 저런 인간들은 말로 해서 들어 처먹을 인간들이 아니에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술 취한 취객들이 제법 무서울 법도 한데 며느리는 야무지게 저를 지켜내더니 진짜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버리더라고요. 경찰이 온다는 소리에 그 남자들은 주랭랑을 치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당차게 가게 문을 막아서면서 딱 기다리라고 하던 거 있죠. 그리고 그새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지 아들까지 달려와 가게 문을 지키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경찰들이 오고 난 이후에야 끌려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돈도 정확하게 다 받을 수 있었고요. 이런 며느리와 함께 하는데 제가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저에게 잘한 일들은 여기에서 또 끝이 아니랍니다. 이때 당시 아들과 며느리는 애가 생기지 않아 병원 다니며 노력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아이가 없을 때 저랑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한다며 늘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데리고 나가면서 관광을 시켜 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남편이나 아들과 그동안 다니지 못했던 전국 관광을 며느리 덕분에 할 수 있었죠. 그렇게 며느리와의 생활은 정말 행복하고 좋았어요. 하지만 저는 늘 서울에서 머물면서도 고향이 그리웠고 힘들고 아픈 일들도 많았지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아들 부부에게 말을 했죠. 나 이제는 내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네 생각은 어떠니? 너희도 서울에서 자리 잘 잡아서 이제 아이만 생기면 되고 나도 가게 어느 정도 처분하고서 내려가면 나 먹고 살 길은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으니 이제 나는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제가 이 말을 하니 아들보다도 더 길길이 날뛴 건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말도 안 돼요.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시겠다니요. 저 아직도 어머님 모시고 다닐 곳도 많고 어머님 옆에서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렇게 내려가시는 건 말도 안 돼요. 너는 이 늙은이 뭐가 좋다고 자꾸 그렇게 끼고 살려고 하니. 내가 정말 너 만난 게 내 인생 정말 큰 복이다. 근데 어미야, 나 이제는 고향 내려가서 편하게 살고 싶다. 서울은 너무 복잡하고 내 성격이랑도 안 맞아. 나 그냥 고향집으로 내려가서 텃밭이나 가꾸면서 살란다. 저희 완고함의 며느리도 아들도 결국에는 포기를 했고 저는 그렇게 고향집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살던 집을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나서 언젠가는 돌아올 거란 생각으로 처분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서야 써먹을 수 있게 된 거였죠. 그 뒤로 저는 시골에서 정말 잘 지내고 있었고 아들이랑 며느리는 틈이 나는 대로 주말마다 휴일마다 저에게 내려와서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는 했어요. 제가 가꾸는 텃밭도 같이 가꿔주면서 말이죠. 한 번도 안 해본 일인데도 며느리는 또 그 야무진 손으로 곧잘 따라하며 벌레도 잡고 약도 뿌리고 채소들도 다 따보면서 그렇게 신나게 잘 지냈네요. 그 시간이 저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며느리에게 고마웠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 아들도 저에게 잘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저희는 더더욱 힘이 되는 가족으로 굳건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노년에 내 삶이 확 피는구나 싶어서 안심하고 살던 중 저희 집에 경사가 일어났고 그건 바로 며느리의 임신이었습니다.
둘 다 임신이 어려워 병원에서 시험관으로 어렵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정말 고맙게도 쌍둥이가 임신이 되었더군요. 저는 아이가 임신이 되었을 때도 저한테 제일 먼저 영상통화를 걸어 초음파 사진을 보내주는데 크게 감격스러워 한참을 둘 다 핸드폰을 붙잡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며느리도 저도 서로에게 각별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며느리는 23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저를 만난 뒤로 저를 친엄마 이상으로 생각했기에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각별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나서는 틈이 나는 대로 제가 올라가서 그 집에 반찬도 해다 놓고 청소도 종종 해주면서 그렇게 케어를 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힘들까봐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점점 날이 갈수록 배가 불러오면서 몸을 가누기가 힘들어지니 나중에는 저에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니면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며느리는 출산까지 잘했습니다. 출산을 한 이후에는 쌍둥이 둘 다 외출이 가능해지자마자 저에게 내려와 손주들도 보여주고 여전히 싹싹하고 잘했던 며느리였어요. 아들도 늘 와서 저에게 안부를 묻고 시간을 잘 보내다 갔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아이들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바빠서 못 내려온다기에 제가 가겠다고 했더니 오지 말라고 하면서 점점 저랑 소통하는 시간도 없어지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시골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아쉽고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까 싶어 말은 안 하고 혼자서 그저 아이들이 궁금하면 궁금한 대로 있으면서 지내왔었죠. 하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명절에라도 잠깐씩 얼굴을 내비치던 아이들이 이제는 명절 때도 안 오기 시작하더군요. 이런 애들이 아닌데 싶어서 아들에게 몰래 전화를 해서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아들, 요즘 왜 이렇게 시골에도 통 안 내려오고 연락도 뜸한 거야? 너보다 며느리가 더 그러고 말이야. 혹시 너희 둘 무슨 문제 생겼니? 아니야, 엄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 둘 다 너무 바쁜데 애까지 2명을 동시에 키우려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그래요. 문제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그래도 틈틈이 연락할 테니까 걱정 말고 와이프는 정말 전화할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니까 엄마가 좀 이해를 해줘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상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전화를 한 뒤로 마음에 걸렸는지 오랜만에 어쩌다가 내려온 아들 부부의 얼굴은 정말 안 좋아 보였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말 의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그때 보게 되었죠. 아들 부부가 한 번은 오랜만에 내려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방 쪽에서 쨍그랑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얼른 달려갔을 때 저는 생각지도 못한 광경을 봐야만 했습니다. 왜 이래? 이거 진짜 왜 이러냐고. 아, 짜증나. 며느리가 한껏 화를 내면서 그릇을 다 뒤집어 엎고 있었고 급기야는 제가 뒤에서 보고 있는데도 또 한 번 사기 그릇을 그대로 바닥에 내팽겨쳐 버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며느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가 왜 그래?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제가 다가가니 그제서야 제 존재를 눈치챘는지 며느리는 주춤거렸고 그래도 화가 안 풀렸는지 짜증을 팍 내면서 주방을 나가 버렸어요. 저는 처음 겪는 상황에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아들에게 물었더니 아들이 요즘 들어 자꾸 짜증이 늘고 조금씩 괴팍해져 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애엄마가 좀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 전엔 안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말수가 적어지더니 요즘은 저렇게 짜증내고 화내면서
폭력적인 행동들을 하나씩 하고 있어요. 나도 좀 고민이긴 한데 여기까지 와서 저럴 줄은 몰랐네. 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며느리가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냥 우울증도 많이 있지만 같은 여자로서 봤을 때 아이를 낳고 나서 느끼는 우울증이 큰 걸 저도 잘 알고 있었던 터라 얼른 아들에게 말을 했죠. 아들, 아무래도 며느라이가 산후 우울증이 온 것 같다. 그거 정말 무서운 거니까 네가 데리고 병원을 좀 가봐. 그거 빨리 해결해야지. 안 그럼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너무너무 힘들어질 거야. 아들은 제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정말로 병원을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느낌상으로 며느리의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듯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도 다시 예전에 며느리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아들에게 틈틈이 전화해 물었지만 아들은 그때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산후 우울증이 한 번에 고쳐지는 게 아니다 보니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들의 이야기에 저는 알겠다고 하며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여기에서 더 나빠질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은 거의 3년 동안이나 아이들이 아예 연락도 거의 없고 명절에도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에는 급기야 전화라도 되던 아들이 2달째 전화가 안 되고 문자만 되었고 급기야는 명절에 또다시 올 수 없다는 문자만 딸랑 남겨놓고는 연락 없는 아들 덕에 저는 손주들도 보고 싶고 아들도 며느리도 다 보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이번엔 제가 서울로 찾아 올라갔습니다. 막무가내인 줄 알면서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들 부부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몇 번을 눌러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전화도 받질 않아 초인종을 누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분명히 휴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을 법도 한데 기척도 없는 것 같아 결국에는 마지막 한 번만 더 눌러보고 또 아무도 없으면 그냥 내려가자 싶어서 마지막 한 번을 더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안에서 기척이 났고 인터폰 사이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애미야, 나다. 너희가 하도 연락도 없고 명절 때도 못 온다고 해서 내가 왔어. 문 좀 열어다오. 저는 당연히 원래 제가 알던 며느리라면 반가워하면서 버선발로 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제 대단한 착각이었어요. 인터폰 사이로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대답이 흘러나왔고 저는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네, 어머님이시라고요? 아니 연락도 없이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이번에 저희 못 간다고 연락 넣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음대로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진짜 짜증나게. 아, 몰라요. 지금 여기 어머니 못 들어오시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뭐라고? 아니, 어미야, 너 왜 그러냐? 내가 왔다는데 너네 좋아하는 반찬 지금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 얼른 문 좀 열어봐라. 나 팔 떨어지겠다. 아, 그거 안 먹어도 되니까 그냥 도로 가지고 가든가. 아니면 가다가 버리고 가든 그냥 가시라고요. 뭐야, 아니 너 정말 왜 그래? 얼른 문 좀 열어. 안 되면 내 우리 아들 얼굴이라도 보고 가련다. 걔 지금 없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 지금 문 못 열어드려요. 그냥 돌아가세요. 며느리는 아들도 없다는 소리와 함께 한숨을 푹 쉬면서 돌아가라고 저를 냉대했어요. 저는 기가 차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순간적으로는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애가 산후 우울증 치료를 분명히 받고 있다고 했는데 상태가 더 심해진 건가 싶어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집에 없다고 하길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밖에서라도 얼굴 보고 무슨 상황인지 좀 보고서 가기 위해 문 밖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이 되도록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했고, 아들은 또 역시나 전화를 받지 않아서 이번에는 문자를 다시 남겼습니다. 아들, 나 지금 서울 너희 집 앞에 와 있다. 얼른 들어와서 얼굴 좀 보자. 며느리가 도대체 문을 안 열어줘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까지 연락을 했는데도 연락도 없고 문도 안 열어주는 거 보니까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그냥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들이 들어오든 아니면 며느리가 문을 열고 잠깐 나오든 어쨌든 틈이 날 때까지 기다려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그 생각을 하고 얼마 안 돼서 며느리가 잠깐 밖으로 나오는 듯 했고, 저는 그 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예,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문도 못 열어준다는 거야? 나 지금 당장 너희 집으로 들어가야겠다. 아들 녀석은 오지도 않고 문 앞에 제가 있을 거란 생각을 전혀 못했는지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당황했고, 막무가내로 열린 문틈 사이로 들어가는 저를 제지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며느리도 같이 집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슨 일인지 다 알아야겠다는 각오로 들어간 아들 부부의 집에서 정말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오바이트까지 할 뻔했어요. 제가 들어간 아들 부부의 집은 평소에 제가 아는 모습이 아니었고, 완전히 쓰레기 집도 그런 쓰레기 집이 따로 없더라고요. 온 집안은 여기저기 정리가 안 되어 난리가 되어 있었고, 집안에서는 하수구 냄새도 음식물 썩는 냄새도 아닌 온갖 악취가 다 섞여서 나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도 놀라 손에 쥐고 있던 반찬통들을 그대로 놓쳐버렸어요. 그 거실 한 구석에서는 쌍둥이 손주들은 완전 꼬질하다 못해 거지꼴로 누워서 잠들어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다 뭐냐? 아니, 이게 다 뭐야? 저는 너무나 놀라 소리를 쳤고, 저희 소란에 놀랐는지 집 밖에 있는 줄 알았던 아들 녀석이 안방에서 깜짝 놀라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보고 기가 차서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아들, 너 집에 있었어? 아니 도대체 넌 왜 집에 있으면서도 연락도 안 되었던 거야? 그리고 며느라, 너는 왜 얘가 집에 없다고 한 거고? 다 설명해라. 얼른 당장. 기겁을 하며 묻는 저의 목소리에 며느리는 벌써부터 짜증이 솟구치는지 얼굴에 기분 나쁜 표시가 확 드러나기 시작했고, 아들 녀석은 모든 것을 다 체념했다는 듯 저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가슴을 치면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에게 모든 상황에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니 모든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며느리는 산후 우울증이 오면서 급속도로 상태가 나빠졌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호전이 안 돼 결국에는 조현병 증세까지 오게 된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저도 이해가 되는 게 한 번씩 저희 집에 내려오면 며느리가 헛소리를 하거나 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조현병 증세라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전부 다 전해 듣는 이 순간에도 며느리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아들의 말로는 이렇게 순식간에 화를 내고 또 순식간에 우울해지는 일들을 반복했고, 청소나 일상생활이 전혀 되지 않아 아무리 치우고 치워도 집이 금세 쓰레기장으로 변해 본인도 거의 포기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되도록 이야기를 제게 안 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바로 화를 내버렸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까지 되는데 왜 말을 안 한 거야? 나한테 말이라도 했으면 어떻게든 같이 해결을 하려고 했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든 거야? 왜? 저는 제가 화를 내자 아들 녀석은 인생을 힘들게 살아온 저에게 또 힘든 짐을 지어줄 수 없어서 그랬다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화가 날 일은 거기에서도 끝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이미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고 막지 남편에게 덤비기를 시작했어요. 야, 네가 뭔데 그걸 다 말해. 네가 뭔데. 아, 이놈의 집구석 진짜 지겨워. 지겹다고. 당장 꺼져. 당신도 당장 꺼지란 말이야. 며느리는 남편에게 덤비다 못해 이제는 저한테까지 손찌검을 하며 덤비려는 걸 아들 녀석이 가까스로 막았고 한참을 저희는 셋이서 실랑이를 벌인 뒤에야 며느리는 잠잠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애들은 깨버려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몇 시간에 걸쳐 이 상황들을 정리해 놓고 며느리와 손주들을 진정시켜 놓은 뒤에 재우고 저는 아들 녀석과 함께 집안을 싹 다 치우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끝나지 않은 충격적인 사실을 또 맞이해야 했습니다. 제가 집을 청소하면서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아들 녀석이 출근하는 흔적이 전혀 없더라고요. 게다가 아들 이름으로 된 약들이 한쪽에 수북하게 쌓여 있길래 저는 곧바로 다시 물었어요. 너 출근은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도대체 이 약들은 또 뭐니? 너도 정신과 다니고 있어. 아가 저렇게 되면서 너까지 정신적으로 힘들어진 거야? 제가 이렇게까지 물어보니 그때부터 아들은 그가 꾹 참아왔던 서러움이 터져버렸는지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당황하기도 전에 아들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느껴져 안쓰러움이 확 밀려와 함께 아들과 울면서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진정시킨 뒤에 아들은 저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게 바로 저에게는 또 다른 충격을 주는 이야기였어요. 엄마, 실은 나 위암이래. 아직은 그래도 초기이긴 한데. 근데 내가 지금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을 여건이 전혀 안 돼. 와이프는 저러고 있지. 애들까지 어떻게 감당이 안 되지. 그래서 그냥 일단 약만 타서 먹으면서 지내고 있던 중이었어요. 엄마, 나 진짜 너무 힘든데. 그렇다고 저렇게 아픈 사람 놓고 이혼할 수도 없는 거잖아.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고, 이 모든 상황이 오기까지 얼마나 애들이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맑고 초롱초롱해서 늘 내가 눈이 예쁘다고 칭찬해줬던 우리 며느리는 눈의 모든 생기를 다 잃은 채로 아픈 얼굴을 하고 있었고, 아들은 그런 아내를 어떻게든 지켜보겠다며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로 꾸역꾸역 자식 새끼 키우며 살고 있는 게 너무나도 안쓰럽고 불쌍했어요. 그때 제가 정신이 딱 차려지더라고요. 저는 이 애들 누구도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며느리도 금쪽 같은 내 손주들도 어느 것 하나 잃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아들과 상의를 하고서 큰 결단을 내렸고, 그건 바로 며느리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거였죠. 조현병까지 갔으면 그냥 일반적인 치료로는 어려울 것 같았고, 실제로 병원으로 갔을 때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기에 바로 입원을 시켜버렸어요.
역시나 며느리는 난리가 났고 급기야는 저에게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정말 병원 가기 싫어요. 끔찍해요. 지금 저 버리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네가 날 감히 버려.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싫어. 다 싫다고. 이렇게까지 거부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저는 울면서 며느리를 설득했고, 그게 먹히지 않자 강제 입원으로 며느리를 입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손주들은 제가 다 케어를 하면서 아들은 위암 치료를 받게 했어요. 아들은 다행히도 큰 수술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도 결과가 잘 나와 지금은 회복을 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며느리는 병원에 간 뒤로 자주 면회를 갔어요. 그 시간이 장장 1년이 넘는 시간이었어요. 정신병은 그렇게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었기에 며느리는 입원 치료를 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밖에서 저와 아들 녀석은 며느리가 이번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아이들도 꼬박꼬박 데리고 갔고, 정말 다행히도 며느리가 병원에서 조금씩 상태가 호전이 되면서 스스로 치료를 받을 만한 의지가 생겼는지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생각보다도 훨씬 빨리 며느리는 퇴원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사이에 저는 시골집도 다 내팽개치고 오로지 아들과 손주들을 케어하는데 힘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며느리가 어찌나 보고 싶은지 하루하루 며느리와 함께 있었던 좋은 추억들을 생각하고 다시 그때로 꼭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악착같이 버티고 있었죠. 그러다 정말 며느리가 상태가 더 좋아져 퇴원을 하게 되었고, 저도 며느리도 퇴원을 하는 날 서로 부둥켜 안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못나게 행동하고 이기적으로 어머니께 못되게 행동했는데도 절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저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정신 들 때마다 제 상태를 보면서 어머니께, 남편한테, 또 우리 애들한테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얼마나 걱정하고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저 안 떠나고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가, 내가 널 버리긴 왜 버리니?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내 딸이나 다름없는데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네가 다시 돌아와서 정말로 다행이야. 네 마음의 병이 다시는 낫지 않게 되면 어쩌나 내가 얼마나 고민하고 걱정했는지. 근데 이제 됐다. 이제 다 됐어. 네가 괜찮아졌다니. 난 이제 여한이 없다. 남편도 치료 잘 끝나서 지금은 아주 건강해. 이제 너희 둘이서 애들이랑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았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그것만 생각하자. 알았지? 네, 어머님. 그럴게요. 저 이제 정말로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할게요. 그렇게 저희는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서로를 끌어안고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옆에서 제 아들 녀석도 손주들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희는 아들 부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너무나도 말끔해지고 깨끗해진 자신의 집을 보면서 며느리는 또 한 번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지난날 본인이 얼마나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나 후회가 된다며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다짐하던 거 있죠.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의지가 생긴 것 하나만으로도 저에게는 충분하고도 남았어요. 하지만 아직 아들도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 시간이 좀 더 있어야 하고, 며느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서울에 남아 손주들을 같이 케어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4명 중 누구도 잃을 수 없었기에 어떻게든
이들을 다 제대로 살려내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행복하게 우리 5명이서 오래오래 살아갈 거예요. 다행히도 아들 녀석은 다시 직장을 구해서 일을 다니며 돈을 벌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정상적인 직장 생활은 어려운 상황인지라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또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한다며 최근에는 저랑 열심히 밤에 조깅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면서 가벼운 운동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 사이에 우리 손주들은 다시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이 어린 것들이 엄마 품에 있어야 할 때 그러지 못했는데 요즘은 다시 온전한 사랑을 잘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잘 커나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또 상황이 많이 안정이 되어서 얼마 전에는 가족 사진까지 찍었네요. 다들 그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데 그 모습이 또 어찌나 감격스러운지 며느리와 저는 눈물까지 훔쳤어요. 여러분, 인생 참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잖아요. 제 인생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바람 잘 날 없는 제 인생, 노년에는 좀 편하게 살아보려나 했더니 또 이렇게 저에게 시련 아닌 시련이 왔지만 저는 이제 이게 시련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가족이 더 끈끈하게 맺어지는 기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든 우리 가족을 지켜낼 생각입니다. 우리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그리고 저도 끝까지 잘 지켜내서 끝까지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도 저희 삶을 응원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 이제 다시는 아프지 말고 늘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늘 좋은 일들만 넘쳐나고 가족 간의 사랑이 더 끈끈해져서 노년까지 행복한 삶을 유지하시도록 저 역시 기도하겠습니다. 길고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윤영미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은 윤영미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윤영미 할머니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윤영미 할머니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